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민생과 복지 이슈를 재밌고 명쾌하고 쉽고 깊이 있게 다루는 정책 시사 방송입니다. 저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저와 함께 진행할 고정 패널 버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터 바른 목소리 버터 서정우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홍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이었죠.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주장했고요. 근로자위원은 1,790원을 주장했죠. 큰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 최저임금이 결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은 당연히 지금 반발하고 있죠. 노동계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기대해온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렇게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막상 최저임금은 결정됐지만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칼럼에서는 바로 이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버터가 한겨레 신문의 사설을 읽어드립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한겨레 신문 7월 1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최저임금 8,350원 갈등 해결. 정부 국회 사활 걸어라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외관상으론 두 해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됐지만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소상공인 등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반발이 크다. 16.4%가 올랐던 지난해보다 갈등은 더 첨예화됐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 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별PD입니다. 여러분, 하트 잊지 않으셨죠? 네,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신문 사설 잘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8,350원. 갈등이 심각한데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사활을 걸어라, 이런 제목인데요. 정말 사활을 걸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갈등이 굉장합니다. 10.9% 올랐어요. 10.9%. 올해 16.4% 올랐던 데에 비하면 뭐 그 정도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2년 연속 10%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것은 뭐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이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가 영세한 상공인들에 대해서 직접 지원책을 더 강구해 보겠다, 뭐 이런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입니다. 시급이 8,350원인데요. 이것을 한 달 단위로 환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 달이면 209시간입니다. 209시간 일한다고 보면 이 209시간 곱하기 8,350원을 합니다. 여기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거든요. 네. 그러면 월 174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175만 원인 거죠. 네네. 175만 원쯤 됩니다. 175만 원. 자, 한 달 209시간 일해서 175만 원을 번다. 버터 어떻습니까? 이 정도 벌면 이걸로 1인 가구가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한 가구에 이 정도 금액이면 매우 부족하겠죠. 네. 뭐 매우 부족합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매우 부족합니다. 둘이서 같이 벌어야죠, 이렇게 하려면. 네. 그건 2인 가구고 1인 가구 혼자 사는데도 혼자 살면 충분하죠, 이 정도는요. 충분해요? 예, 보통 저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검소하게 사는구나. 예,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뭐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거 문제. 그 부분을 참 빼놨는데요.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네. 주거 문제까지 포함하면 이 돈으로는 1인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1인 가구, 도시에서 1인 가구 생활비가 주거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그러니까 주거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175만 원이면 한 25만 원 모자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말이죠. 최근에 왜 국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그 소득의 범위를 개편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사실상 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또 이런 불만이 노동계에는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받게 되는 상여금, 그러니까 보너스죠. 상여금하고 그리고 매달 받게 되는 복리후생비 이것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최저임금 계산할 때 같이 산입해서 넣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이번에 10.9%가 인상됐지만 네. 사실상 뭐 한 2 내지 3%만 인상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노동자에 따라 가지고 처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한 7, 8% 오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한 2.5%에서 뭐 한 7.5% 그 사이에서 오른 것밖에 안 된다. 한 네. 자릿수 오른 거지 이거 두 자릿수 오른 게 그렇습니다. 아니다. 이게 노동계의 지금 불만입니다. 그리고 노동계가 불만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0.9%만 올랐거든요. 네. 이거 올라가지고는 3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죠. 못 지키는 거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6.4% 그다음에 10.9%면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릴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한 20% 정도가 올라야 그래야 겨우 만 원이 될 판인데 네. 그러면 2020년에 20%로 올릴 수 있겠어요? 단번에 못 올리죠. 어렵습니다. 지금 네. 뭐 10.9% 올리는 것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난리인데요. 그러니까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서는 사실상 멀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민주노총의 굉장히 큰 불만입니다. 왜 대통령께서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민주노총은. 네. 그런데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조그마한 뭐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많잖아요. 네. 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별 관련 없잖아요, 이분들은. 예, 어차피 전혀 뭐 관련 없죠. 어차피 상여금 안 주고 있고 복리후생비도 안 주고 딱 있고 대부분 다 본봉만 있습니다. 알바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급만 주로 쳐주잖아요. 예. 그리고 주휴수당이죠. 네. 시급 더하기 주휴수당인데 이런 입장에서 그 알바생이나 종업원들을 쓰고 있는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 이것은 충격파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엄청난 봐야죠. 거죠. 네. 크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유지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나겠죠. 지금 편의점 그 연합회 같은 데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데모하겠다고 그러고 네. 지금 뭐 진짜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버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쭉 살펴보시더니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대선 공약은 못 지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렵게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편으론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 자릿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대통령의 뜻을 좀 살려주려고
이어주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치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최저임금 정책, 이 정부의 정책 의지, 이것은 여전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 대선 공약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부터는 어떤 느낌이 옵니까?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좀 안 됐다 이런 생각 듭니다. 나름대로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네. 왜 약속 안 지켰냐? 그리고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넓혀서 사실상 최저임금 두 자릿수 오른 게 아니고 한 자릿수 기어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이게 대선 공약도 못 지키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 지금 이런 또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영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글쎄 반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경영계에서만 반발했으면 국민적 여론이 이렇게 나쁘진 않았을 텐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힘들어질 게 보이니까 여론이 좀 안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죠? 그럴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노사정에게 소통과 협력을 부탁을 하셨어요. 네. 지금 노사정 사이에 지금 이제 갈등과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사 간에 지금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네.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정쩡한 좀 처지에 놓여 있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요, 사실은 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네, 맞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지 안 해주면 사실 대통령이 편안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부의 이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사과까지 한 마당에 네. 정부의 정책, 대책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설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버터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터 네. 부탁합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내놓을 최저임금 후속 대책으로는 지난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노동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은 정부 또한 잘 알 것이다. 정부는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저는 조금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도입했던 일자리 안정자금이요, 올해도 뭐 여전히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문다면 작년에 나타났던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그리고 이 자영업 일자리에서도 지금 떨려 나올 처지에 있는 한계 상황에 처한 노동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버터 근로장려 세제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보통 세제라고 하면 세금 제도잖아요. 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부에 내는 거잖아요. 네. 내게 소득이 생겼을 때 그 소득의 성격이 무엇이든 간에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대체적으로 우리 소득세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세제도 기본적으로 누진적 성격이 강합니다. 소비세를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는
누진 세제가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세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세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정부에게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정부에다 내잖아요. 네. 내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정부로부터 도로 돈을 받는 겁니다. 이 네. 마이너스 세금 제도. 이게 바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런 세제를 운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버터가 근로 능력이 있는데 집에서 놀아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가 필요해요. 정부가 복지를 줘야 될 처지입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버터에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게 좋겠습니까? 버터가 시장에서 스스로가 일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일부를 보태주는 게 좋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후자가 좋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일할 후자가 더 근로 좋은 의욕을 겁니다. 세워줘야 되니까요. 근로 의욕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는 돈도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기초생계비를 다 준다면 꽤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네. 좀 보태주는 거는 그보다 적은 돈을 줘도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근로를 해서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돈을 보태주는 겁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수입이 적더라도 일을 하세요. 수입이 너무 적으면 정부가 좀 보태드릴게요. 그런 이런 겁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근로장려세제입니다. 이게 왜 이제 작동을 하는가 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버터가 그동안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니까 편의점이 야간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야간 문 잘 안 열고 그리고 영업시간도 단축한다라든지 편의점 업소 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는 고용의 총량은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의점 점주들은 이제는 그 사람을 골랐을 텐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고 편의점 점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을 주로 고르겠습니까? 일을 좀 더 빠릿빠릿하게 잘할 만한 사람을 고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잘할 것 같지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겠죠. 하루에 먼저 한 8시간을 갖다가 일했으면 이제는 뭐 하루에 한 4시간만 일한다라든지 3시간만 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니까 더 긴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부터 이 사람 소득이 확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소득 가구로 전락해가지고 대통령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려면 하루에 4시간이라도 꾸준히 일을 했으면 거기에다가 정부가 소득을 좀 더 보태주면 네. 그럼 가구 소득은 늘어나가지고 최하위 소득 계층의 가구 소득이 전년 대비로 줄어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이제 근로장려세제의 방법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정부가 명확한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이런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 촛불 시민, 깨어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정부가 좀 더 명확한 메시지를 내달라. 이제 그런 건데 버터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 깨어있는 촛불 시민의 한 명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정책적 메시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규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는 건데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을과 을 간의 갈등이나 을과 병 간의 갈등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프레임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갑과 을 간의 갈등이 본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겨레 신문 사설이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정부에게 어떤 종류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터 부탁해요. 네, 한겨레 신문 사설의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개선 TF를 구성 중인데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2020년 1만 원 공약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된다면 로드맵을 제시하며 솔직하게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방안이 차라리 낫다. 국회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매번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을들의 싸움 속에 이익을 얻는 건 갑뿐이다. 이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편의점 점주들이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뭐 연대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지 알바라고 이야기하죠. 그분들이나 그 종업원들의 그 임금의 상승, 최저임금의 상승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금 뭐 이게 건물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점의 갑질이라든지 또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정도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이 나서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한다라든지 해가지고 임대료에 대한 이 부담을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좀 줄여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을과 을 간의 싸움 또 을과 병 간의 싸움 속에서 이익을 얻는 게 갑이다. 갑만 이익을 얻고 있다. 이 구조를 바꾸자. 이게 지금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정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을 네, 한겨레 그렇습니다. 신문이 결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향신문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설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버터 부탁합니다. 네. 경향신문 7월 1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최저임금 인상 혼란, 정부 정치권 특단 대책 마련해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면서 을과 병의 약자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는 683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은 동종업계 근로자보다 열악한 생활을 한다는 통계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자영업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하고 있잖아. 이게 OECD는 대체적으로 평균이 한 15%고 주요 선진국들은 10% 내외인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25%나 되니까 이 자영업 종사자가 너무 많다. 이것도 사실은 뭐 명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혈 경쟁 뭐 이런 게 심각하고 또 실제로 알바보다 내가 더 적게 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 한계 상황이다. 한계 상황이 직면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그 불이행, 모라토리움이라고 그러죠. 불이행, 모라토리움을 불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경향신문에서는 어찌되든 간에 지금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건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사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안희환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서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한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고 자연히 소비가 늘어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안주했다. 뼈아픈 지적이죠. 네. 정부가 낙관론에 안주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이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과소평가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버터 어떻습니까? 실제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직원이 영세 자영업자보다 한 달 수입이 더 많다. 네가 나보다 더 버네.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고 이것이 소비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폈는데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그 지체 현상 내지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효과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제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을 감원한 경우도 꽤 있죠, 실제적으로.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드러 나타납니다. 물론 뭐 많은 업소들에서는 과거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영세한 곳에서는 직원을 감원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 쇼크에 가까운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 이것도 사실은 제 역할을 못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반년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이 풀려야 되는데 아직도 미미하게 돈이 풀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아직은 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그 임대료의 인상이라든지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이런 게 심각한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인데 지난 1년 동안 지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건비만 올랐고요. 그리고 뭐 건물 임대료가 뭐 떨어졌다라든지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자릿수의 인건비만 오른다라고 하는 것, 즉 최저임금만 오른다라고 하는 상황, 이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좀 화나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 보호하는 거, 이건 좋은데 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외면하느냐, 이런 지금 불만의 소리,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부터 경향신문은 정부에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회와 정치권에도 지금 함께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정쟁에 매달려 수십 건의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묶어둔 채 처리를 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크다. 이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늘리고 영세 상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본사 갑질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고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법안들은 먼지만 쌓이고 있다. 그렇죠. 이게 경향신문의 아주 통렬한 정치권에 대한 비판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 을들 간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당장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나왔다시피 정부는 어떻습니까? 근로장려 세제 확대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초연금도 조금 더 지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지금 정부가 강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저는 여기에요, 그 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확충, 그리고 또 일자리,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영세 그 자영업자들이 좀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에서 그야말로 자기 착취형으로 계시던 분들은 이제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있죠. 사회 서비스 분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여기에 정부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이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 분야에 복지 분야와 일자리 분야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분야에 더 많은 저런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말이죠, 이제는 결자 해제 자세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이 예산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서둘러 처리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부터 이번에는 오랜만에 우리 한국일보의 사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부터 부탁해요. 네. 7월 16일자 한국일보 사설입니다. 제목은 을들의 갈등 업계 최저임금 인상 근본 해법 내놔라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매번 거론되는 카드 수수료 인하, 근로소득 장려세제 확대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종합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어깨를 누르는 것은 임대료 상승,
본사 갑질 등 최저임금 이외의 부분도 적지 않다. 국회에는 현재 5년까지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로 연장하거나 가맹본부 진행 판촉 행사에 점주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 수십 건 제출됐으나 야당이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부 그리고 정치권 국회가 해야 될 일 정말 많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보수 야당에서는 말이죠. 사유재산권 침해 운운을 하면서 늘 반대만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터 이번에는 중앙일보의 관련 칼럼을 하나 소개해보죠. 중앙일보 어떻습니까? 부터 부탁해요. 네, 중앙일보 7월 16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내려놓고 대국민 설득해야 입니다.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좋다. 하지만 현실을 살피는 것도 지도자의 책무다. 올해 한국 경제는 3% 성장도 버거운 형편이다. 게다가 반도체 등 일부 산업만 특수를 누릴 뿐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 다수가 경기 침체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위협 속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할 여력이 없다. 이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폐업 불사를 외치며 반발하는 이유다. 그렇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업계 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에 우리는 불복종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공공연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요 중앙일보 7월 16일자 사설은요 제목부터가 아주 희한합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죠. 대국민 설득을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에게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좀 상당히 버거운 길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들과 지금 비교해 보면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일보의 인식이 그 차이가 매우 크죠. 이 중앙일보 사설에 나타난 이 내용이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네, 그럼 인식의 큰 차이를 보여주는 중앙일보 사설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해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보완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또 다른 시장 왜곡이라는 풍선 효과를 낳고 있다.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가 전체의 25%, 즉 500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의 비현실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이 사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빤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대통령께서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내려놓자. 그리고 국민을 설득하자. 그러니까 뭘 설득하자는 겁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던 국민을 설득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대통령 좋게 보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만 원 공약 포기해라. 이런 그러니까 게 해석이 포기하고 됩니다. 대통령은 공약을 포기하면 그러면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던 최저임금 1만 원을 지지했던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반발할 거잖아요. 이 국민들은 또 설득하라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이게 설득이 되는 게 중앙일보의 아니라 아마 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의 요구사항인데요. 저는 중앙일보의 인식이 저는 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봐요.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정부가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니까 편의점 같은 데는 지금 소상공인들은 이 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잖아요. 네. 이거 인하한다.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한다 그러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거 좀 상승률을 제한하자.
이걸 정부가 추진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중앙일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또 다른 시장 왜곡이라고 하는 풍선 효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시장의 원리에 맡겨놓지 왜 정부가 개입하냐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개입 안 할 거면 정부는 왜 있습니까? 제 이야기는. 여지껏 시장을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이 지경이 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시장 왜곡이라고 하는 풍선 효과를 낳으니 카드 수수료이나 임대료 상승률 제한 같은 정부의 개입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지금 물씬 풍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입니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에 적용 대상 근로자가 전체 노동자의 25% 500만 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500만 명이 되면 어땠어요?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전체 노동자의 25%가 지금 저임금 노동자거든요. 우리나라는 정확하게요. 전체 노동자의 26%가 지금 저임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요. 저임금 노동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뭐 이대로 눈 감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들려서 좀 뭔가 좀 그렇습니다. 거시기해요. 네, 거시기 네. 합니다. 자부터 지금 보수 언론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유사한 주장을 하는 보수 언론의 사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터 부탁해요. 네, 헤럴드 경제 7월 16일자 사설인데요. 제목은 최저임금 파국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뿐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부처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나 고용 안전자금 살포 정도의 카드만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노동부를 통한 재심 요구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 그러니까요. 기존에 정부가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대책들을 다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10.6% 얼마였죠? 10.9%였죠? 10.9% 올린 거 이거 되돌려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되돌려라. 그러니까 노동부를 통한 재심 요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 위원회의 결정을 재심을 요구해라. 이게 유일한 길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심해서 더 내려라.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올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이 헤럴드 경제 주장인데요. 자, 내친 김에 동아일보 사설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버터 부탁합니다. 뭐 제가 이 칼럼 진행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칼럼을 읽긴 처음인데 그런 만큼 융단 폭격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동아일보 7월 16일자 사설입니다. 제목은 2년간 30% 올리는 최저임금, 고용 재앙 우려된다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퍼부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땜질하려고 한다. 여당과 노동계에서는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료, 카드사 수수료를 내리면 인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민간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근본 해법이 아닐 뿐더러 최저임금 인상과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다. 고용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그 최저임금에 반론을 제기하도록 재심의를 요청하라. 뒤집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너무 심합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 자체를 지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고지순하니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서 이렇게 지금 소득의 격차가 무지막지하게 큰 이 격차 사회에서 이런 현실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보수 언론의 태도를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버튼 어때요? 많이 답답합니다. 이 최저임금 이렇게 받고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아마 이 글을 쓰는 사람들 보고 너네도 이만큼 한번 받고 살아봐라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정부가 하는 일을 이건 정말 옳은 일이니까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수 언론은 끝내 발목을 잡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발목부터 잡는 네.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지난 7월 14일 결정됐던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 칼럼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떠셨습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관점과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죠. 기존의 땜질식 처방은 이제 어떤 효과도 의미도 없기 때문이죠. 거대한 변화, 그래서 지금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인들에게 정치 많이 권해주시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상희의 칼럼 읽어주는 남자. 복지국가 실현의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